여러분,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가업이나 제국의 후계 자리를 고작 팥죽 한 그릇, 그러니까 렌틸콩 수프 한 그릇이랑 맞바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죠. 평생을 보장받는 이사회 의장직을 당장 눈앞에 있는 저녁 식사 하나랑 바꾸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이런 파교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구열이 넘치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죠.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생생한 심리적 증거를 담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겉보기에는 지루하고 오래된 가족사나 고대의 족보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 창세기 25장의 기록 안에는 후계 구도, 그리고 형제 간의 피말리는 경쟁, 또 세대 교체에 관한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오래된 텍스트 속에 숨겨진 팽팽한 긴장감을 찾아서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이 거대한 가문을 세운 1세대, 바로 아브라함의 철저하고도 서늘한 상속 설계예요. 네, 텍스트 초반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해서 시므란, 욕산, 미디안 등 6명의 아들을 더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가문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분기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죽음을 앞둔 권력자가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좀 냉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는 오직 핵심 후계자인 이삭 한 명한테 전량 몰아주거든요. 네, 완전한 독식이죠. 그러면서 나머지 서자들한테는 재산을 쥐어준 다음에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버리게 만듭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후계 구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지만 이건 좀 너무 차가운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 핵심 후계자한테 경영권을 몰아주고 나머지 자식들은 퇴직금 줘서 타 지역으로 발령 내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CEO 같달까요? 좋은 경영일진 몰라도 자식들을 변방으로 쫓아내는 나쁜 부모의 모습 그 자체로 보이거든요. 현대적인 가족의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비정한 아버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오, 어떤 그림이요? 여기서 동쪽 땅이라는 건 단순히 나침반의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머물게 될 정착 농경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유목과 무역이 중심이 되는 아라비아 사막 쪽 넓은 영토를 뜻하거든요. 아, 생활권 자체가 아예 다른 것이군요. 맞아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주어 보냈다는 재물 역시 단순한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이 아니었어요. 그럼 단순한 돈봉투가 아니라면 뭐였나요? 막 사육자금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당시의 재물은 가축대, 노동력, 그리고 무역을 할 수 있는 자본이었어요. 즉, 그들이 새로운 영토에서 독립적인 부족을 일굴 수 있는 일종의 막대한 시드머니였던 셈입니다. 와, 빈털터리로 사지로 내문 게 아니네요. 그렇죠.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삭의 권력 범위에서 떼어내서 아예 완전히 다른 경제 생태계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자본을 대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파일을 쪼개서 나눠주는 대신에 다른 시장에서 새로운 파일을 구울 수 있도록 오븐을 사주고 완전히 분리시켜버렸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네요. 그래도 여전히 씁쓸한 건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식들 사이의 선을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구워버리다니요. 훗날 벌어질 경영권 분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요? 사실 그 노골적인 의지가 바로 리더의 책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아, 죽기 전에 다 정리했다. 네. 거대한 제국이나 기업을 일군 창업자가 죽은 뒤에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형제들이 피 튀기게 싸우는 비극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진짜 수도 없이 많죠. 왕자의 난 같은 거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사후에 벌어질 혼란과 내전의 싹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잘라낸 겁니다. 아, 예방주사를 아주 세게 놓은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서늘한 분리 정책의 진짜 가치는 아브라함의 장례식 장면에서 놀라운 결과로 증명되죠. 175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묘사군요.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을 때 이전에 집에서 쫓겨났던 아들인 이스마엘이 돌아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핵심 후계자인 이삭과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벤라 굴에 평화롭게 장사하죠. 이게 바로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입니다. 아버지의 철저한 개입으로 강제적인 분리를 겪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가장 슬픈 순간에 두 형제가 칼을 겨누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와, 만약 애매하게 권력을 분산시킨 채로 죽었다면 장례식장이 아버지를 묻기도 전에 서로를 죽이는 내전의 전쟁터가 됐겠죠. 잘 설계된 분리가 오히려 장기적인 평화를 지켜낸다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네, 이 철저한 분리 정책 덕분에 이삭의 권력이 안전해진 건 확실해 보여요. 신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도 나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의 방향이 아주 뜻밖의 곳으로 틀어집니다. 어떤 부분이죠? 메인 후계자인 이삭의 영광을 묘사하기 전에 밀려난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거든요. 서사적으로 아주 의도적이고 파격적인 배치죠. 네, 이스마엘의 12아들 이름이 길게 나열됩니다. 느바욤, 게달, 압부엘부터 시작해서 마사,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까지. 이름이 참 길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고대 문헌을 읽다가 이런 길고 낯선 이름들 나오면 그냥 넘기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지루하니까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메인 스토리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옛날 출석부 같은 건가요? 굳이 왜 이걸 비중 있게 다루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걸 그저 탈락자들의 명단으로 보면 텍스트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이 이름들이 이스마엘이 변방으로 밀려난 후 어떻게 자기만의 거대한 제국을 세웠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 증거요? 네, 텍스트는 이 12아들이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그 총과 부락을 이룬 12 지도자들이었다고 명시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거주한 지역이에요.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압슬까지 거주했다고 나오죠. 그 지역이 당시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요? 거기가 고대 세계의 운명을 주고 흔들던 가장 핵심적인 국제 무역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육상 고속도로를 이스마엘 자손들이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와, 대박이네요. 이걸 현대 비즈니스로 번역하면 본사 경영권 싸움에서 밀려나서 사막 지사로 쫓겨났는데 그 사막에서 거대한 유전과 송유관을 독점하는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제국을 세워버린 거랑 같습니다.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완전 소름 돋네요. 내가 1인자가 될 수 없는 무대에서 억지로 조연으로 버티는 대신에 아예 나만의 판을 짜서 12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독립그룹 총수가 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이스마엘 족보가 주는 통찰입니다. 누군가의 메인 스토리에서 조연으로 밀려나는 게 결코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거죠. 각자의 길과 병렬적인 성공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외부의 갈등을 통제했고 쫓겨난 이스마엘도 자기만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진짜 비극은 엉뚱한 곳에서 터져요.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지켜낸 이삭의 가문, 그 중심부에 통제할 수 없는 공간,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새로운 내전이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이삭의 가정에 맞이한 치명적인 혼란은 외부가 아니라 가장 내밀한 내부에서 싹텄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지만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60세에 드디어 임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다림의 결실이 평화가 아니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서로 밀치고 막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어찌할꼬 하며 신에게 매달릴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리브가의 절규에 대한 신의 대답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나누일 것이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너무 지독한 운명론 아닌가요? 뱃속에서 운명이 다 결정돼 버린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숙명론으로 읽히죠. 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걸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두 아이가 가진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강렬한 기질적 차이에 대한 심리적 묘사로 보면 어떨까요? 출산 때의 묘사를 보세요. 첫째 에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고 나오죠. 반면 둘째 야굽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강렬한 탄생의 순간이 두 사람의 평생 행동 방식을 보여줘요. 에서는 털옷처럼 본능적이고 육체적이고 즉각적인 사람이죠. 반면 야곱은요? 예전엔 그냥 먼저 태어나려고 다투는 호전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무턱대고 덤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지탱하는 가장 취약한 부위,
뒤꿈치를 쥐고 흔들 줄 아는 무서운 관찰력이 있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관점입니다. 조용히 약점을 연구하다가 치명적인 순간에 다리를 걸어버리는 기회주의자의 면모가 막 태생부터 각인되어 있었달까요? 마치 신입사원이 입사 첫날부터 사장님 의자를 뺏으려고 다리 거는 느낌이에요. 야곱은 정면 돌파하는 전사가 아니라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가죠. 이 갈등은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인간의 어떤 갈등은 뼛속 깊이 내재된 기질의 차이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거창한 두 민족의 충돌이라는 서사가 깔려 있죠. 근데 이 무거운 운명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방식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웅장한 전쟁이 아니라 일상 속의 배고픔, 충동, 부모의 편애 같은 아주 찌질하고 현실적인 결함들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언제나 가장 거대한 무너짐은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되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지독한 편애가 이 형제의 차이에 치명적인 기름을 붓습니다. 에서는 거친 들사람이 됐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머물렀죠. 근데 전 편애의 이유를 보고 헛웃음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위대한 족장 이삭이 첫째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가문의 리더가 단순히 고기 요리가 맛있다는 미각적인 즐거움 때문에 후계자를 편애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던지는 통렬한 인간성에 대한 고발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사명을 가진 리더라도 단순한 육체적 쾌락 앞에서는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아, 사소한 감각의 편향이 무서운 거군요. 맞아요. 이 이삭의 영적 둔감함이 결국 장자권이 흔들리는 배경을 제공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상 가장 비싼 팥죽 한 그릇 사건이 터집니다.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들어와서 피곤하고 배고프다며 그 붉은 것을 갈라고 하죠. 이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고대 버전의 마시멜로 테스트가 열린 셈이죠. 그러니까요.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포기할 거냐. 근데 에서가 진짜 굶어 죽을 위기였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퇴근하고 너무 배고플 때 진짜 치킨 한 마리에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막 이런 농담하잖아요. 에서는 진짜 그냥 피곤한 10대처럼 충동적으로 굴었던 거 아닐까요? 기록을 보면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하면서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진짜 위기는 텅 빈 위장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그의 머릿속에서 미래의 거대한 가치인 장자권이 당장의 감각적 욕구 앞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그 심리적 붕괴가 진짜 위기였습니다.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농담을 진짜로 실행해버린 거네요. 자기 가문에 옥새를 내어주면서요. 텍스트는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다고 건조하게 묘사합니다. 자신이 뭘 잃었는지 자각도 없이 포만감에 만족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정말 소름 돋네요. 당장의 허기를 위해 가장 고귀한 권리를 포기한 충동, 그리고 형이 피곤하고 배고플 때 이성이 마비된 타이밍을 노린 야곱의 기회주의, 또 고기가 맛있다고 이걸 방조한 이삭까지. 네, 인간이 가치를 상실하는 모든 패턴이 그 밥상머리에 다 있었죠. 오늘 다룬 창세기 25장 이야기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처럼 닥쳐올 혼란을 미리 정리하는 지혜, 이스마엘처럼 메인 무대 밖에서도 자기 길을 개척하는 힘, 그리고 팥죽 사건을 통해 본 가치와 욕망의 충돌까지요. 스마트폰만 켜도 즉각적인 보상과 자극이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과연 당장의 허기 너머의 진짜 가치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오늘 당장 눈앞에 놓인 피곤함과 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나 평판, 깊은 신념을 고작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 붉은 곳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